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추구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범한 삶은 어떤 모양이신가요?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평범이라는 가치 또한 다양하겠죠. 저는 이런 삶이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조금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은 그 나이에는 누구나 겪을 만한 것들을 빠짐없이 경험한 채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은 사춘기를 겪었고, 사춘기가 지난 고등학생 때는 학업에 충실했죠. 그리고 제 수준에 맞는 대학교에 가서 적당히 놀며 적당히 공부했어요. 그런 뒤 과에 맞는 방향으로 취업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결혼을 했죠. 저에게 결혼은 사람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통과 의례였어요. 저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의 피날레였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저는 결혼을 해서 적어도 3명의 아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적어도 3명의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부부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부부에게 아이가 없으면 완벽한 부부가 아니죠. 너무 고리타분한가요? 요새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부부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이상적인 부분일까요? 아이는 부부 사이에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평범한 삶은 이래요. 그렇지만 참 웃기죠? 사람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결혼도 늦게, 요즘 세상에 34세 결혼하는 게 늦게는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엔 늦게 했어요. 이미 노산일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산이어서 그랬을까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만났는데 저는 아이도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하고 이상적인 삶과 점점 거리가 생겼죠. 그러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저에게 여자로서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어요. 모든 이혼이 그렇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한 뒤에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남편 이야기. 아무리 전 남편이라고 해도 그 욕을 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나요. 그래서 아무 데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다가 사연살롱이라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군인 자녀로 태어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정말 안 다닌 곳이 없어요. 아, 충청도나 서울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고생이 많았죠. 저희 아빠야 본인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 감수해야 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와 결혼한 뒤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빠른 속도로 진급을 해서 투스타까지 달고 제대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일하지 않아도 두 분이 충분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외향형이세요. 여러분들은 외향형의 특징을 아시나요? 왜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가 유행하잖아요. 거기서 외향형, 내향형을 나누는데요. 외향형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만나야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의 특성을 뜻해요. 내향형은 그 반대이고요. 저희 엄마가 외향형이에요.
저희 엄마는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하죠. 그러니 그 성격의 주부로서 가만히 집에서 가정의 일만 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적으로 안 됐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허구한 날 시간을 보내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셨죠.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뜨개방에서 일을 돕기도 했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초등학교 앞 분식집에서도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밖에도 조금씩 여러 일을 하셨어요. 뜨개방에서는 6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한 계기도 엄마다워요. 미용실에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머리를 하던 이모에게 뜨개질을 배웠는데 엄마가 곧잘 했어요. 소질이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더구나 말이 잘 통해서 이모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손이 좀 필요한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엄마는 재미있을 것 같아 승낙했죠. 저희 엄마의 생활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시작한 일들은 건너든 바로든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죠. 그만큼 저희 엄마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정든 도시를 떠나는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그 적응력이 남달랐다고 할까요? 아마 저희 엄마가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었더라면 옆에 있는 저희 아빠도 힘들었을 거고 가족 모두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를 했어야 했을 수도 있고 두 분이서 다투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반면에 엄마는 매번 이사를 갈 때마다 위축되고 소심해지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이사를 경험하고 다시는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 아빠의 전속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왜 자꾸 울어? 이사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좋잖아. 나는 싫어요. 거기에 더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제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아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제발요. 전 정말 이사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아빠 앞에서 울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 전학 가는 건 학업에 좋지 않다고 설득도 해보고. 하지만 저희 아빠는 강경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저희 아빠의 지론을 알았죠. 안 돼. 네가 다 커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게 가족이야. 가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고 뭉쳐야만 해. 아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끼리 떨어져 있어서 잘 되는 꼴 10쌍 중 1쌍도 못 봤다. 더 좋아지는 걸 본 적은 아예 없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부모는 같이 있어야 해. 친구들이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 그만 울어. 더 울다간 감기 걸린다. 그리고 얼른 짐 싸. 사실 저희 아빠가 저한테 굉장히 허용적이었어요. 뭐든 해주고 뭐든 들어주고 뭐든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은 늘 최신형이었고 다른 부모님들은 야자 빼는 걸 대단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는 저를 믿고 야자를 하지 않도록 해줬죠. 그랬던 아빠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한 아빠의 태도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경한 아빠의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사 전날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상 이사를 하고 나니 적응을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후에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큰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새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때 제 동생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동생은 2달만 지나면 초등학교를 가야 했는데 저와 같이 다닌다는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때만을 기다렸어요. 동생이 저를 많이 따랐어요. 따라하기도 했고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꼭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쌍둥이처럼 옷을 입기도 했어요. 쌍둥이처럼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왔는지 제가 동생이 좀 귀찮아졌어요. 매일 같이 등교는 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저는 매일 친구와 등교를 했죠. 동생은 그런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못된 행동이지만 제 친구들과 놀 때 동생이 끼워달라고 하면 끼워주는 척 따돌렸어요. 숨바꼭질을 하면 동생을 끝까지 찾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유치하죠? 언니, 나 왜 안 찾아? 제가 그럴 때면 제 동생은 울지도 않고 그냥 저랑 노는 게 좋아서 웃으면서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기억하면서 후회해요. 그때 제 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같이 놀고 같이 뛰어다니고 더 잘 챙겼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 동생은 제 곁에 없거든요. 제 동생은 지금 저희 친할아버지가 있는 추모공원에 9살의 나이로 멈춰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강원도로 전학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밤잠도 못 이뤘다고요. 그 새 집은 정말 좋았어요. 거실도 부엌도 넓었고 드디어 제 동생과 방을 따로 써 오로지 제 방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의 사망사고요. 그때가 강원도로 이사를 간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눈이 무척 많이 왔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도 눈이 와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도로가 얼어서 차도 서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오르막길에 있었죠. 그런데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희 동생을 박아 밀었죠. 제 동생이 체구가 작아요. 아니, 그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는 누구든 손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대로 밀려가서 철조망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응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 제 귀에 들린 소란스러운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 친구와 함께 앞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다쳤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제 동생이 정말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일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우야, 네 동생 아니야? 친구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죠. 엄마, 지아가 다쳤어요. 저는 그 말밖에 전하지 못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마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응급차가 도착할 때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제서 저는 동생에게 갈 수 있었어요. 동생의 모습이 처참하더군요.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엄마가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을 질책했어요. 화를 냈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친 동생과 함께 응급차에 올랐고 저는 이후 연락을 받고 온 아빠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동생은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땐 식물인간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랬어요. 지우야, 지아는 깨어날 거야. 지금은 많이 아파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지우는 깨어날 거야. 엄마는 믿어. 하지만 엄마의 말투엔 그 말의 의미를 밀어내는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신대로 동생은 보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참을 울다가 동생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어요. 저희 동생은 3명의 환자를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 사실이나 사건을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동생의 존재를 잊고 지냈어요. 어디서 형제관계를 물으면 외동이라고 해요. 저도 모르게 외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사를 가기 싫다고 말하고 울고, 그러다가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도 동생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생각해보니 아빠는 아직도 동생을 잊지 못해서 그런 말을 제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자코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오히려 아빠나 엄마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생활했죠. 괜히 상처를 들쑤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제 동생이 죽고 저희 부모님은 큰 상실감을 느꼈어요. 엄마는 일을 그만두시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셨죠. 그러다 아빠가 도무지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 강원도에서 3년째 살던 때에 경상도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거기서도 두 분은 울 때가 많았어요. 엄마는 무심코 4인분의 음식을 하다가 울고 아빠는 빈 그릇을 보다가 울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많이 재롱을 부렸어요. 제 사춘기는 그날로 사라졌어요. 만들기를 할 때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요. 상장도 많이 받았어요. 반장도 도맡아 하고요. 그러니 부모님도 제 노력을 생각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회복하게 되었고 엄마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빠도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우연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 봉사도 시작했죠.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힘든 데에서 돈도 안 주는 일을 해야겠어? 그럴 시간에 나랑 우리 지우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그래. 생판 모르는 애들 여럿 있는 데서 안 힘들겠어? 난 말리고 싶은데. 아니 여보, 나는 거기 가는 게 좋아. 힘든 데일 수도 있지. 돈도 안 주니 괜히 힘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거기에 지하처럼 지하 같은 애들이 나를 사슴눈을 하고 쳐다봐. 아줌마 아줌마 하는데 그 말에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 봉사하는 일 꽤 보람 있는 것 같아. 저희 엄마가 아빠가 반대하는 일은 다 안 하셨어요. 그만큼 엄마도 아빠도 서로를 믿고 신뢰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그때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정말 주말마다, 아니 시간을 내서 성실하게 봉사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늘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그런 행동이 아빠를 울렸는지 어느 날부터 아빠도 보육원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엄마만 태워줬다가 나중엔 당신도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데려가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고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숙제를 했죠. 저에게 보육원 친구들은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맑게 자란 대단한 친구들이었죠. 처음엔 저도 보육원 친구들이라고 해서 조금 편견이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더럽고 도둑질을 할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진 제가 부끄러울 만큼 성실하게 공부해서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 물건을 탐내지 않고 해맑고 그러다 보니 함께 지내는 게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에게 배울 점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해야 하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보육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저는 교대에 갔어요. 교대를 졸업하고는 2년 동안 준비해서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적응 기간이 끝나고 저는 엄마를 따라 다시 보육원에 봉사를 갔어요. 그때 저는 실무를 보기도 하고 행정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요. 애들을 놀아주는 봉사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가 봉사하는 보육원의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후원하신 후원금이나 물품들이 만만치 않았고 엄마의 그 열정을 높게 사서 보육원 이사장이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일하던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보육원 일에 매진했고 그럼으로써 저는 더 자주 보육원에서 일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제 업무에도 큰 도움을 줬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더 소중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소중한 아이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이 없던 건 아니에요. 요새 교권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종례 늦게 끝나나요? 저희 유미가 수학학원에 가야 하는데 저번에도 늦어서요. 오늘은 유미만 좀 일찍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반협박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어요. 또 체육 시간에 다칠 수도 있으니 자기 아이는 제외시켜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학예회를 할 때면 꼭 자기 아이를 중앙에 넣어달라거나 다른 액세서리를 추가해달라거나 하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주 많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을 훈육하는 건 금기시되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아이가 자기 반 친구들의 지갑을 연속으로 도둑질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아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니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애 때리셨나요? 그러셨어요? 애가 뭘 알아서 도둑질을 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혼내봤자 이해도 못하고 트라우마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 그냥 집으로 보내주세요. 반성문 그런 것도 쓰게 하지 마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이가 도둑질을 하든 싸움질을 하든 묵인하라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의 장이고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변하더군요. 요새 출근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교사라는 거, 그거 꽤나 저에게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그런저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중매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차라리 이런 학교를 떠나 취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농담이지만요. 빈말이지만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처음 하는 소개팅이란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약간 주눅 들어 보이고 행동거지가 어설펐지만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고 섬세하고 미지근한 그의 온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뜨거운 온도의 연애는 싫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서로를 집착하고 구속하고 매번 찾아오고 내 일상도 내 일상이라는 마인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그만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은 정말 뜨뜻미지근한 온도가 꼭 알맞게 식은 차 같았어요. 넘기기 좋은 차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타오를 것 같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적당한 온도로 연애를 하면서 싸우지 않았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요. 제가 남편을 집에 데려다주고 잠깐 정차한 사이에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아버님은 교수이고 어머님은 고등학교 윤리교사라고 들었는데 어쩜 그에 걸맞게 인자하시더라고요. 말이나 행동에서 기품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남편에게서 묻어나는 섬세함과 따뜻함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 식사를 했는데 제 직업을 듣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워하시기도 했고요. 더구나 크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마치 본인의 일이나 본인의 딸처럼요.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저를 존중했어요. 일종의 선을 지키면서 행동했어요. 절대 먼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집이 어디인지, 혼자 사는지,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적금은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부모님과 지내고 있으며 부모님의 직업은 이렇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다정함과 이해가 대단하셨고 인품도 뛰어나셨죠. 저는 신앙심이 없어서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뭐든지 감사할 줄 아신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아주버님의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게 저의 결혼에 대한 결심을 가속화시켰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중학교 교사인데 수학 과목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면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차를 뽑아줬어요. 출근할 때 타고 다니라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차뿐만 아니라 양복까지 선물하고 자기 명품 양복도 손수 줬어요. 자기는 이제 안 입는다면서 겸손하기까지 했죠. 게다가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된 건 어쩌면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아주버님이 남편이 취업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면접 연습까지 함께 했거든요. 어쩌면 남편의 인생에서 아주버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은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한테도 잘했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커피 쿠폰을 주고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면 결제하고 가거나 뮤지컬 티켓을 얻었다며 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전 난생 처음으로 뮤지컬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 데이트를 할 때도 있었어요. 같은 직종의 사람이라 그런지 대하기도 이야기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진 않았어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 많이 변했거든요. 남편은 제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시큰둥, 제가 뭘 이야기해도 시큰둥, 뭘 같이 하자고 해도 시큰둥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해. 꼭 우리 집 인간들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야. 저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가족에게 우리 집 인간이라뇨. 반면에 저는 시댁 식구들하고는 무척 잘 지냈거든요. 함께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동질감도 있었고 관심사도 같았고요. 가르치는 학생들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이었지만 그래서 차이라는 게 없을 수 없었지만 가르침에 대한 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저는 꼭 친밀한 동료를 만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은 남편이 소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혹시 우리가 애들 이야기하고 교육 이야기해서 좀 서운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 놓고서.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굳이 여기에 와서 시간을 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소외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아? 그냥 나는 그 시간에 미친 듯이 지루한 것뿐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저는 남편을 두고 시댁에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시댁을 가지 않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 이미 서운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제 차가 문제가 생겨 남편이 출퇴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야근 때문에 저희 학교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 아주버님이 근처 중학교를 다녀서 연락을 해보니 퇴근 중이라고 근처라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정말 근처라고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차를 타고 퇴근을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이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엔 자기 형 귀찮게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날 시댁에서 새우를 쪄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새우를 까면서 남편과 아주버님도 까줬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대체 그 오지랖은 어디까지 부릴 건데? 먹을 거면 네 것만 먹으면 되지. 꼭 그렇게 착한 척을 해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해? 아니, 그럴 거면 나랑 왜 사니? 그냥 형이랑 살지 그래. 둘이 우순도순 알콩달콩.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이미 내가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당신도 아주버님도 까드린 거잖아. 근데 무슨 오순도순 살아? 내가 당신 가족한테 잘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게 내가 이런 말 들을 상황이냐고. 제가 그러자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시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할까요? 참 바른 분들이라는 생각에 함께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신자들이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것도 공부라고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외우는데 남편은 기도문을 안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남편은 꼭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만 있거든요. 외우지를 않아요. 당신은 기도문 안 해요? 매일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모르는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외우자. 생각보다 재미있어. 야,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기도문 따위를 왜 외워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줄 알아? 그 시간에 게임 한 판을 더 하겠다. 그리고 너나 머리 나쁘다고 비꼬는 거지. 우리 엄마처럼. 진짜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마누라로 둬서 꼭 우리 엄마랑 사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몰랐지? 답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남편은 매 순간 아주버님이랑 비교를 당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교수, 시어머니가 윤리교사, 아주버님이 수학교사, 남편만 일반 회사원. 답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정말 엉덩이 힘으로 공부했지만 머리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면서 공부하는 형은 전교권이지만 자기는 늘 전교에서 30등에서 40등을 왔다 갔다. 그저 그랬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사범대학을 졸업해 4학년 때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경영학과를 졸업해 3년 만에 취업에 성공했죠. 그것도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버님의 선물이 고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패배감을 들게 했죠. 소개팅에서 보았던 남편의 위축되고 어설픈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아주버님의 역사가 많죠. 아니, 집안 곳곳에 교육 종사자의 자부심이 드러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의 학위증이나 교원 자격증이 전시되어 있고요. 졸업사진도 아주버님 사진밖에 없어요. 저번에 물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안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데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늘 아주버님 자랑이었죠. 생각해보니 남편 자랑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제 행동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물론 시댁에도 잘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죠.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 덕분에 보육원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도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보육원에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저희 엄마를 도와 보육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바람을 시댁에나 남편에게나 말했죠. 시댁에선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좋은 영향을 너한테 주셨구나?
그런 아이들을 도울 사람은 언제나 필요하지. 그리고 네가 그런 결정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우린 네 선택을 존중한단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뜻을 전했는데 그런 반응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비웃었죠. 넌 그 말을 믿어? 우리 엄마 속으로는 네가 담탱이 일 그만두는 거 엄청 아까워할걸? 말리고 싶은데 그놈의 품위가 뭐라고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어머니가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러셨어. 그럼 당신은 반대한다는 소리야? 당연히 반대하지. 그래봤자 보육원이라고 예쁜 말 붙여봤자 고아원 아니야? 그런 데서 월급을 얼마나 줄 것 같아. 들어보니 늘 적자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네 눈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냐? 현실을 생각해. 네가 봉사한 거 그거 다 수박 겉핥기일 뿐이야. 직접 일해보면 더러운 꼴 다 당할 텐데. 그리고 못 배운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배운 행동만 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거 다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 모르겠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제 보육원 이직을 반대했지만 저도 당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육원 총무부에 빈자리가 나왔는데 도와줄 생각이 있냐고요. 저는 주저할 수 없었어요. 원래 자리가 비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원해서 하게 된 보육원 일도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식탁 앞에 앉혔죠. 여보, 이건 내가 바라던 일이야. 나는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닐지언정 좋은 이모가 되고 싶어. 여보도 알잖아. 내 동생 일찍 하늘나라 간 거. 애들 보면 지아 생각 참 많이 나. 도와주고 싶어. 어? 어제 엄마가 그러더라. 너 정말 사직서 내고 보육원 간 거냐고. 그걸 왜 물었다고 생각해? 그거 네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우리 집 너도 알고 있지만 교육절이라는 거에 바부심이 있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인 거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데 네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니즈 좀 충족시켜 주겠다. 더 이상 내가 모자란 놈이 아닐 수 있겠다 싶어서 너랑 결혼한 건데 이러면 같이 살 이유가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다음날 시댁에 하소연을 하려고 가니 시부모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왔으니 물어보자. 이유가 뭐니? 그리고 누가 먼저 이혼한다고 그랬어? 너는 아니지. 우리 아들이 그런 거지? 너일 리가 없잖아. 초등학교 그만둔다고 한 것도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며. 부부 사이에선 그러면 안 된다?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믿음 없이 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 그러게, 그런 데를 왜 갔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지 그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시부모님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죠. 시부모님과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미 이혼을 하려고 판을 짜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 맞으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양육비고 뭐고 그냥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병원 가보니 3개월 넘었대. 그날 맞지? 대체 무슨 헛소리야. 고아원에서 일하더니 돈이 궁해?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야? 아니, 내가 고자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 그것도 몰랐어? 아무리 노력해고 그래도 애가 안 생기면 의심을 해야지.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 방법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어. 당장 전화 끊어. 그리고 너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생각 마라. 그거 너 쪽팔린 짓이야. 알아? 그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전 하늘에 대고 결백했어요.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7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지을 수 있는 시기도 지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미 아이는 낳기로 결심한 상태라 7개월을 버텼죠. 남자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족법상 인지 절차를 진행했어요. 인지의 허가 청구를 위해서 혈액형과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했고 아이는 남편과 같은 B형이 나왔어요. 유전자 결과도 동일했고요. 아니, 난 절대 믿을 수 없는데 나 무정자증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네가 불임이었어 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처 아니겠어? 왜 이렇게 남의 상처를 마음대로 들쑤시는 거야? 내 아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너 설마 그 아이 우리 형 아이 아니야? 아주 둘이 쿵짝이 잘 맞던데 어디 한번 형이랑이라도 검사해보지 그래? 그 말을 시댁 식구, 친정 식구가 다 있는 데에서 말하더라고요. 모두 벙졌고 저와 아주버님은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의심은 그치질 않았고 결국 아주버님과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불일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검사를 했어요. 참나, 나는 아니라니까. 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남편은 당당하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무정자증이라는 건 오진이더군요. 남편은 건강한 정자가 있는 남성이었고 이제껏 임신이 안 되었던 건 우연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유미랑 애가 져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도 안 생겼고 이 여자랑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야? 내가 분명 그때 6년 전 그때 무정자증 진단 받았다고. 그래서 유미도 날 떠난 건데 어떻게 오진이야? 유미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고 전에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병원까지 찾아가 고소를 하겠다니 협박을 했어요. 결국 경찰이 남편을 잡아가서 시댁에서 데리고 왔다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혁이 말대로 6년 전에 유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정혁이가 3년을 넘게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직업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만 몇 년을 한 거야. 그러니 누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수를 쓴 거지. 애를 가지면 결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먼저 임신 준비를 한 거야. 그런데 몇 달 동안 애가 안 생기더래. 그것도 승질이 급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여자는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리고 유미라는 여자는 떠났어. 그때 정혁이가 받은 진단이 폐쇄성 무정자증이었거든. 그게 성병이나 요로감염 때문에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오해를 한 거야. 더러운 오해를 말이야. 그래서 정혁이가 좀 힘들었겠어? 도로에 뛰어들려고도 했어. 아무튼 그랬는데 오진이라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좀 그러네. 미안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우리 동생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냥 정혁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일인데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우리 애 호적에만 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어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어차피 정혁 씨가 관심 없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그럼요. 친권이랑 양육권은 지우 씨 편으로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정혁이 이놈이 생각머리 바뀌어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호적도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소송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저희 집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이혼은 했지만 저희 핏줄 아닙니까? 양육비로든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이 모든 이야기는 시부모님과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합의를 한 이야기라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제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기 벅찬 것도 사실이라 양육비를 준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기대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월 5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누구의 지분이 몇 프로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매달 정확한 시점에 15일에 그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의해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너한테 함부로 말한 거 미안하다. 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은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정말 의사 진단을 믿어서 그런 거야. 그게 전부야? 나한테 미안한 게 그게 전부니? 아니, 널 이용한 거란 말도 미안해.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네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을 듣고 소개팅에 임한 거지만 오로지 그랬던 건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와이프였어. 내 자격지심이 그랬던 거야. 미안해. 그렇게 그날을 끝으로 남편과는 완벽히 헤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솔직한 말과 사과에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졌죠. 솔직히 머리를 받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솔직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왔어요.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없겠니? 어차피 니네 이혼한 거 내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른다. 말 안 하길 잘했지. 교육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짝지어준 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던데요. 그러니 아들의 이혼이 창피스럽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들을 차별하고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며.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것도 앞뒤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위선자라는 걸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보육원에서 계속 일할 거고 초등학교로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필요하세요? 부부의 일이라고 독단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거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저도 다 알아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직업에는 귀천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존경받고, 우리처럼 교단에 서 있는 직업이 칭송받는 이유는 어떤 직업은 비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게 세상의 이치지. 그게 뭐? 나도 내 며느리가 귀한 데서 일하는 게 좋다. 그제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진 않나 봐요. 누구나 당연한 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죠. 그 아이들은 단지 빼앗겼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나쁜 어른들이 그랬죠. 그런 아이들이 뭐가 나쁘죠? 뭐가 더럽죠? 안타까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게 그댁 종교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랬다면서요. 적도 사랑하라고. 그 아이들은 적도 아닌데 그것보다 선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전 실망했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댁과도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럼에도 배우신 분들이어서 매달 500만 원은 챙겨주더군요. 혹시 몰라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금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냈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일은 없길 바라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가끔 초등학생 친구들도 아이를 봐주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예뻐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도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내고 지켜낼 거라고 다짐해요. 모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애쓸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복고 여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배가 산처럼 높다는 뜻으로 임신한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부자의 거만스러운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부자가 아니어도 나이가 들면서 거만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교육자 집안이라며 회사원인 남편에게 거만하게 굴던, 보육원에서 일을 한다고 저에게 거만하게 굴던 저희 시부모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참 우습죠. 그러니 우리는 거만하지 않게
꽃처럼 살아보아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